안녕하세요.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글씨에 관한 한 성인으로 알려져 있는 서성 왕희지에 관한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논문을 서법 미학에 관해서 썼기 때문에 왕희지라면 제게는 좀 친숙한 인물이에요. 해서 언제고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구독자 한 분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옛날 공부하던 생각을 더듬어서 가능한 한 좀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도록 일화를 섞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다룰 문장은요, 당나라 때의 서예가이며 서법 이론가인 손과정이라는 사람이 쓴 서보, 글씨의 족보라는 책에서 발췌한 문장이에요. 중국의 한나라 때부터 위진 시대까지의 그 서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정말 주옥같이 아름다운 문장과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문장 고르는데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왕희지의 아들인 왕헌지가 자기의 글씨를 대가인 아버지의 글씨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글씨를 드러내고자 했던 내용을 골라봤어요. 저도 이런저런 인연으로 붓글씨를 조금 배웠었는데요. 지금은 뭐 동영상 찍는답시고 분노온 지 한 3년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워낙 악필이다 보니 뭐 어디에 내놓지는 못합니다만 글씨가 조금 된다 싶을 때부터는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지만 저도 왕헌지처럼 매번 글씨를 쓸 때마다 스스로 감탄하면서 제가 쓴 글씨를 저희 선생님 글씨와 슬쩍 섞어놓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글씨가 좋으냐고 이렇게 닥달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붓글씨를 쓰신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지금 화면에 나가는 글씨가 제 글씨예요. 나름 예서체를 조금 응용해서 캘리그라프처럼 쓴 글씨인데요. 글씨 못 쓰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정말 제대로 쓰는 것이 어렵거든요. 이 기본에 충실한다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쓴 것은 아니지만 좀 개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글씨도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의 주제는 당시 그 사현, 현명할 현자예요. 4명의 현인이라고도 하는 서예의 대가들인 종효, 그리고 장지, 왕희지, 또 그의 아들 왕헌지, 이렇게 4명, 요 4명 중에 왜 왕희지가 서성이 되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에 맞춰서 왕희지가 살았던 중국의 동진시대를 중심으로 좀 상식적인 선에서 지루하지 않게 서법 미학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은 크게 3단락으로 나눠져요. 먼저 원문과 함께 해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대략의 내용을 알아보시겠습니다. 후 휘지 왕도 임행제벽, 후에 왕희지가 서울에 가게 되어 길을 나서면서 벽에 표제를 썼는데 자경 밀식제지 첩 서역 기처 사위 불악. 자경은 왕희지의 아들 왕헌지를 말합니다. 자경이 몰래 그 아버지가 쓴 글씨를 지워서 없애버리고는 멋대로 그 자리에 자기 글씨를 써서 바꿔놓고는 속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희지 환견 내탄할. 희지가 돌아와서 보고는 한탄하며 말하기를 오 것이 지인 대취야 경내 내참. 내가 길 떠날 때 참으로 크게 취했었구나 라고 하니 자경이 내심 부끄러워하였다. 시지 일수지비 종장 즉 전박사별. 이것으로써 일수 왕희지의 자입니다. 왕희지를 종효와 장지에 비교하면 즉 한 서체만 전공했느냐 여러 체를 전공했느냐 이것이 다를 뿐이고 자경지 불급 일소 무호구연. 자경이 왕희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음을 알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떠신가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읽어봐야겠죠.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등장인물 4명과 각각의 그 서체의 특징을 간단하게나마 아셔야겠습니다. 서체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종효는 해서체의 시조이고 장지는 초서의 성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서법을 이어서 왕희지가 해서체, 초서체, 행서체를 두루 섭렵했다고 하고요. 또 그의 아들 왕헌지가 행서로 유명합니다.
이 사연과 관련돼서 해서체, 초서체, 행서체만 요 세 체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해서체라는 것은요, 이 화면 보이시죠? 요 글씨가 왕이지의 해서체를 확대한 것이에요. 예, 잘 보세요. 왕이지 글씨 보기가 어렵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이 워낙 이 왕이지 글씨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살았을 때는 현상금까지 걸면서 왕이지 글씨를 모아대더니만 죽을 때는 또 그것들을 다 무덤까지 가져가서 그 왕이지 글씨 베낀 거, 예, 임모본 외에는 이 왕이지의 진 작품을 거의 볼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이 왕이지 해서체는 처음 봐요. 해서체라는 것은요, 요 법해자, 글씨 서자에서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보는 인쇄체처럼 또박또박 쓰는 글씨예요. 그래서 표준 서체라고도 합니다. 예, 서법에 맞추어서 정자로 쓰기 때문에 예, 정서라고도 하고요. 서법의 진수이다 해서 진서라고도 합니다. 붓끝을 감추어서 쓰는 요 장봉 필법으로 쓰는데요. 요 장자가 숨길 장자죠. 그래서 정성스럽게 한 획 한 점을 법대로 법에 맞춰서 꾹꾹 눌러서 똑바로 쓰기 때문에 좀 각지고 딱딱해 보이고 좀 무게감도 있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그 엄숙한 그 정재미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해서 당시 그 위나라를 중심으로 비문이나 석각에 많이 쓰였습니다. 이 해서체의 장점이라면 당연히 글씨 알아보기가 쉽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행정관리하기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관리들이 많이 쓰는 글씨체가 되었습니다. 예, 또 이런 반면에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겠죠. 예, 비능률적이다. 예, 획 하나 점 하나 빠지면 이제 글씨가 틀렸다 하고 바로 나오잖아요. 쓰기도 어렵고 이에 반해서 초소체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글씨가 그 초서의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장지의 글씨예요. 이 초서체는 이 풀초자 글씨 서자에서 풀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빠르게 흘려서 쓰는 필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는 그러니까 편지같이 시간을 다투어야 하는 그 실용 서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서법에 맞춰서 쓰기보다는 쓰는 사람의 그 순간적인 감정에 많이 영향이 가겠죠. 예, 그래서 붓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다 보니까 해서체에 비해서 선이 부드럽고 또 유려하고 아주 자유롭고 다양하죠. 낭만적인 감도 느껴져요. 그런데 이런 글씨는 점을 빼는지 획을 넣었는지 뭐 했는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체의 기본적인 용도인 그 실용적인 면보다는 예술성이 점점 가미되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관리들보다는 문인이나 예술가들에게 더 인기 있는 서체로 자리를 잡게 됐고 이후 그 서예술의 현격한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단점이 있죠. 미칠 광자를 써서요. 광초라는 게 있어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막 너무 심하게 글씨를 흘려쓰고 또 글씨를 막 이어서 연면체라 그래요. 막 이어서 쓰고 또 그러다 보니 또 획을 많이 간략화 시키겠죠. 도대체가 쓴 사람이나 읽은 사람이나 서로 못 알아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글씨인가 그림인가 이런 경계선이 애매한 상태까지 가죠. 그래서 초소가 유행하면 할수록 곳곳에서 소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예, 결국 초소를 비난한다는 비초소라는 글도 나오죠. 그래서 마구 갈겨 쓴 이런 초소 글씨를 들고 다니면서 이게 무슨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런 식의 그 초소를 견제하는 일도 벌어지곤 합니다. 끝으로 행서가 있는데요. 단일 행자의 글씨 서자에서 사람이 편하게 걸어 다닐 정도의 속도감으로 쓰는 글씨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아주 똑바로 쓰는 해서와 이제 마구 갈겨 쓰는 초소의 중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해서를 조금 흘려 썼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해서보다는 쓰기가 쉽고 간편하고요. 또 반면에 이제 초소보다는 읽기가 쉽고 글씨 같은 느낌의 그 보기 좋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때문에 이 행서는요 딱히 법칙이 없어요. 해서에 좀 가깝다 하면 행해라고 하고 초소에 가깝다 하면은 행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변적시라고 해서 변화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쓴다는 것이 이 행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글씨가 왕헌지가 쓴 중추첩인데요. 뭐 이 정도 쓰면은 이거는 행초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글쎄요. 어떻게 보면 해행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행초 같기도 하고 예, 해서같이도 썼고 초서같이도 썼습니다. 예, 서체 설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주인공인 왕이지부터 알아보시겠습니다.
왕이지는요, 동진의 그 개국공신으로 왕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왕도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명문가 귀족 출신이겠죠. 그 아버지의 벼슬을 이어서 우군 장군이라는 벼슬을 세습했어요. 그래서 왕우군이라고도 불립니다. 당시 귀족들은요, 그 아름다운 서체로 그 자신의 글을 쓰고자 하는 그 욕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한 욕망이 이 서체를 많이 발전시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글과 글씨는 그 당시의 그 귀족들의 자신들의 세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문자가 최초로 발생한 동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과 통하는 수단의 하나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신통이요. 그런데 이제 점차 신 중심의 세계에서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이제 변하면서 글과 문자는 인간끼리의 그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게 되었고 또 위정자들의 그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글은요, 이 세도가들의 자존심이었고 또 글씨 잘 쓰는 재주는 천복이었습니다. 당장 벼슬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예. 당시 이러한 배경은 이후 그 당나라 때 신언서판이라고 해서 관리를 뽑는 그 4가지 기준의 이 3번째가 필적이라 그러죠. 글씨가 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그 행세하는 집안의 자제들은 글씨 연습하는 게 아주 큰 일과였습니다. 당연히 왕이지 집안에서도 왕이지가 호족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1살 때부터 그 서예가인 위부인이라는 미망인을 붙여서 글씨를 가르쳐요. 이후 5살부터 그는 서예 신동으로 이제 뜨는 거죠. 이 위부인으로 말하면요, 위씨예요. 역시 그 삼위라고 해서 3대가 서예가로 유명한 집안의 딸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말에 떨어져 죽는 바람에 그 남은 생을 서예에 집중하게 되었나 봅니다. 그녀의 저서로 알려져 있는 이 필진도라는 것은요, 그 서법의 지침서로 알려져 있어요. 이 위부인은요, 사현의 그 한 명인 종효에게 배웁니다. 이 종효가 위나라 관리였거든요. 이 종효는 해서의 시조라고 했죠. 당연히 그 종효의 서법을 그대로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이 위부인의 이 서법은 고스란히 그 제자인 왕이지에게 전달됩니다. 위부인의 스승인 종효가 해서체를 확립했고 또 그것이 위부인에게 이어졌고 이후의 왕이지의 역할이 크게 드러납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글씨가 앞에서 보신 그 왕이지의 해서체예요. 스승인 그 위부인이 쓴 그 필진도 그것을 읽고 글씨 쓰는 법에 대해서 왕이지가 그 자신의 생각을 적은 글이라고 합니다. 왕이지 글씨의 특징이요, 조금 예쁘장하고 아담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아마도 위부인의 그 여성스러운 성향을 배운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영향이 그만큼 크죠. 우리 옛날에 그 초중고 교육계에서 한때 그 선생님들의 80%가 여성이라고 걱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남자 선생님들을 무서워한다 해서 글쎄 별 대책 없이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대체로 이 선생님이 해설을 잘 쓰면 제자들도 다 앉아서 해서만 써요. 그리고 선생님이 예설을 잘 쓰면 또 제자들도 예설을 또 잘 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왕이지 서법의 근본은 그 해서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지는 아주 기본에 충실한 분이었을 거예요. 기본이 확실해야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마음껏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요, 한 일자만 석 달을 쓴다 그래요. 점 하나 찍는데 석 달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딱 학원에 가면요, 하루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글씨 써요. 우리는 조금 급한 것 같아요. 저도 걷기도 전에 날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게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아요. 몬드리안이 추상적인 그 사각형 그은 것은 아주 기본에 충실한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본 없이 그냥 흉내만 내는 꼴이 많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올라가도 그 위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집도 그렇잖아요. 기본을 충실하게 하면은 뭐 10층, 20층, 30층 마구 올려도 상관이 없지만 충실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같아요. 또 이 왕이지는요, 재주도 타고나기도 했겠지만 엄청난 노력파였던 것 같아요. 왕이지의 그 아버지는 그 앞서 그 초소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그 장지의 그 지수 진목을 예로 들면서 왕이지를 엄청 독려했다고 합니다.
이 지수직묵이라는 말은요, 장지가 그 대나무의 그 죽간이나 그 종이를 아끼느라고 연못가에 있는 돌에 글씨를 썼다 지웠다 하면서 글씨를 연습을 해서 연못에 물이 새까맣게 됐다는 그 임지의 기라는 말에서 나온 사자성어예요. 임지해서요, 임할 임이고 연못 지자거든요. 그래서 연못에 임하는 기술이라고 장지의 노력의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이런 천재성과 노력, 이런 것이 이제 이후 왕이지가 서성이 될 수 있었던 기본 베이스였던 것 같아요. 예. 이후에 왕이지는 16세에 칠함이라고 하는 그 명문가이자, 예, 또 서예가 집안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예, 거기서 7명의 아들을 두게 되는데, 그중 7번째 막내 아들이 바로 오늘의 주연급 조연인 자경 왕헌지예요. 왕헌지는요, 기라성 같은 그 형들 6명을 제끼고 아버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후 이 왕으로 불리게 됩니다. 즉 아버지는 대왕, 왕헌지는 소왕이죠. 예.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제일 첫째 형 왕휘지하고 이 왕헌지하고 둘이 동시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는 점괘가 나왔어요. 그러자 이 형인 왕휘지가 자기보다 왕헌지가 더 재주가 많고 총명하니 내가 죽겠다고 했답니다. 그 정도로 이 왕헌지의 재주는 어려서부터 알아주는 재주였던가 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왕헌지가 물론 어려서야 아버지 왕희지에게 글씨를 배웠겠지만요, 아버지 왕희지의 그 또박또박 쓰는 그 해서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뭐 물론 성향 차이도 있었겠고요. 또 시대 차이도 있었겠죠. 이 두 부자 간의 갈등이 석법미학에 어떻게 투영되어 나오는지 그런 내용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음과 뜻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면서 나머지 이야기도 진행해보죠. 첫 단락입니다. 후 휘지왕도 임행제벽 했죠. 후에, 그러니까 뭐 앞에 이제 무슨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 후에 희지가 왕이지죠. 왕, 갈왕, 도, 수도도자예요. 희지가 수도에 가게 되어서 당시에 그 동진의 수도는요 건강이었어요. 지금의 난징이라고 합니다. 수도에 가게 되어서 임행제벽, 임할 임이고요. 갈행자, 가게 되어서죠. 길을 나서면서예요. 길을 나서며 제벽, 제는 책이나 표지에 그 제목 쓰는 거 있죠. 그걸 표제라고 하죠. 그 표제 제자고요. 벽은 벽자입니다. 그래서 길을 나서면서 벽에다가 표제를 썼다예요. 그러니까 희지가 수도 건강에 가게 돼서 길을 나서며 벽에 표제를 썼는데 이 얘기죠. 이때 왕이지는 어떤 글씨를 쓰고 갔을까요? 뭐 내용도 글씨체도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그 왕이지에 관련한 기록은 많죠. 그런데 사실 어떤 것도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추정하거나 뭐 짐작할 뿐이에요. 다만 어려서부터 위부인에게 배웠고 또 누구보다도 익숙하게 잘 쓴다고 자부하는 그 해서체로 표지를 썼을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당시 동진 시대는 그 귀족 문화가 매우 발달했던 시대예요. 자신들만의 그 카르텔을 형성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해서 권력에 빌붙기도 하고요. 그들의 권력을 결속시켜주는 그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이 문장이고 글씨였습니다. 귀족들은 묘비에 글씨를 새기거나 이 석벽에 글씨나 그림을 그려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해 있는데요. 이 석각이나 마에에 글씨를 새기는 것이 바로 북쪽 위나라에서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각에 가장 많이 사용된 글씨체가 바로 해서체예요. 똑바로 알아볼 수 있는 글씨를 써야 자기네 그 세력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저 글씨가 도대체 뭔 글씨야 하면은 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해서체가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지의 선생은 위부인이잖아요. 위부인 위나라 사람이고요. 위부인의 스승 종효도 위나라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해서체를 썼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륵 방면은 진내거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는 표제 같은 걸 쓴다든가 륵자는 늑막뼈 그 딱 각진 거 그런 것이 방면은 제륵 같은 것은 방면 제륵 방면은 진내거선
진서, 해서체죠. 해서체가 우선이다, 최고다. 그러니까 이 왕이지가 길 떠나면서 벽에 표지를 썼다면 필기체로 썼을 리가 없죠. 예, 해서체로 또박또박 썼을 것이에요. 벽에다 썼다 그러잖아요. 종이도 아니고 벽에. 그러니까 비강용의 서체인 비에다가 각하는, 예, 새기는 해서체로 글씨를 썼을 것이다,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이 아들 자경은 이 방정한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다고 했죠. 예, 다음 문장 보시죠. 예, 자경 밀식재지 척 서역 기처 했어요. 예, 자경 왕헌지는 밀 몰래 밀자예요. 비밀스럽게 식 지워버릴 식자고, 제자는 없애다 제거하다예요. 지자는 지시대명사 지자. 그러니까 자경은 몰래 그 아버지 글씨를 지워버리고는 첩 문득 첩인데요. 지 마음대로, 예, 되는 대로 서역 기처. 예, 그 자리에 지시대명사 기자에다가 처는 고처, 장소를 말하죠. 아버지가 쓴 그 벽에다가 서역이에요. 글씨를 써서 자기 마음대로 써서 바꿔놓았다. 여기서 첩자를 보시면요, 문득이에요. 문득. 갑자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 요 첩의 느낌이 벌써 해서체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해서체를 갑자기 문득 마음대로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그건 또박또박 쓴다 그랬죠. 정식으로 써야 돼요, 해서체는. 근데 여기서 첩이라고 된 거를 봐서, 예, 몰래 아무도 안 보게 몰래 그렇게 아버지 글씨를 싹 지워버리고 글씨를 썼다. 소위 말하면 대가인 아버지 글씨에 지금 도전하는 거죠. 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예, 뭐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요. 예, 이렇게 써놓고서는 사위불학이라고 했어요. 사사로울 사자. 예, 개인적으로 혼자만의 생각으로. 일자는 할 위이지만 생각하다는 뜻이 있어요. 예, 혼자만의 생각으로, 자기 속의 생각으로 불악, 아닐 불자에 나쁠 악이죠. 선악할 때 악자예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 괜찮아, 좋아, not bad, 나쁘지 않아, 더 좋아, 이런 거예요. 예, 아주 자신감이 대단하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데 무식해서일까요? 예, 도대체 자경은 글씨를 어떻게 써놓고 스스로 이렇게 만족해하면서 키죽거리고 있는 걸까요? 예, 아까 척 말씀드렸죠? 예, 해서체하고는 다른 글씨예요. 두 번째 단락 보시겠습니다. 희지환견 내탄할. 예, 희지가 돌아올 환자, 볼견자 해서 희지가 집에 돌아와서 보고는 이에, 예, 바로, 예, 접속사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하시지 않아도 돼요. 예, 탄은 한탄할 탄자, 왈 가로사대 왈. 예, 돌아와서 보고는 바로 한탄하면서 말하기를 오것이 진 대취야 했습니다. 나오자, 갈 것자, 떼시자예요. 내가 갈 때, 내가 길 떠날 때, 진선미 진짜예요. 참 진짜. 요게 이제 부사로 쓰이면 진짜로, 정말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큰 대자죠. 예. 정말 크게 취했었구나. 예. 취자는요, 왼쪽에 있는 게 닭, 꼬꼬댁 닭, 유자인데요. 여기서는 그 닭의 의미로 온 게 아니라, 닭유 옆에 물수변이 있으면요, 술 주자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축약해서 닭유자만 온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쫄병 졸자예요. 끝졸자. 그러니까 술 마신 끝이에요. 술 마신 끝은 취하는 거죠. 그래서 취할 치자가 됩니다. 예, 참으로 취했구나. 야자는 종결 어미사예요. 뭐뭐이다예요. 그래서 지인 대취해도 뭐 뜻은 전해지지만 진 대치야 하면은 어감도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글자 수도 맞추고 안정감을 주는 거죠. 예. 오것이 진 대취야 하면 내가 길 떠날 때 정말 크게 취했었구나. 이 왕이지가 얼마나 낙담하고 있는지를 이 부사 2개나 쓰고 있죠. 진 대치야. 그냥 대치도 아니고, 예, 진치도 아니고 진 대치야 하잖아요. 이 2개나 부사를 쓰면서 자기의 그 낙담함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취해도 그렇지 어떻게 글씨를 저렇게 썼지, 이런 거예요. 왕이지는 그 벽에 쓰인 글씨를 자기가 쓴 글씨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술에 많이 취했었네, 이거예요. 지금 술이 깬 상태인데 자기 글씨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자경이 글씨를 어떻게 썼길래 왕이지가 이렇게 실망하는 걸까요? 기록에 의하면요, 자경은 이런 짓을 몇 번 합니다.
아버지가 써놓은 것을 채워놓고는 그 자리에다가 자기가 쓴 걸 다 걸어놓고는 슬그머니 자기 어머니에게 물어봐요. 글씨 어떠냐고. 예, 그러면 어머니가 야, 오늘 네 아버지 글씨가 영 아니구나 이러든가, 혹은 또 왕이지가 이제 장경이 쓴 글씨를 보니까 큰 대자를 썼는데요, 이 두 획이 너무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왕이지가 그 가운데다가 점을 이렇게 딱 하나 찍어줬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보시더니만 네가 이제 겨우 그 점 찍는 것만 아버지를 닮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글쎄요, 자경의 어머니 왕이지의 부인은 말씀드렸다시피 3대째 서예가 집안의 딸이라 그랬죠. 예. 그 칠함은요, 동진의 그 태위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지 부인도 명문 대가집 딸이죠. 글씨를 뭐 누구만큼은 쓸 수 없어도 볼 줄은 알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글쎄요, 아들의 글씨와 자기 남편 글씨를 구별하지 못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 형제들도 보면요, 정말 놀랄 정도로 글씨들이 닮았어요. 옛날 이산가족 만나면은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어려서는 어떻게 저렇게 알아보지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뭐 진짜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글씨도 그렇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글씨체들이 닮았는지. 근데요, 조금 이렇게 보면요, 다 다르잖아요. 달라요. 근데 이 자경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 글씨랑 뭐 아들 글씨를 구별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 근본적으로 자경의 글씨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지도 이렇게 한탄까지 하는 거 보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 그러면 정말 왕원지 글씨는 누가 봐도 아니었을까요? 아니면은 알면서도 그 아들을 더 분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칭찬해주면 자만해서 글씨 공부 안 할까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예.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요, 이 왕이지는 자경의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 표현을요, 술 취한 사람이 쓴 것이라고 하잖아요. 예, 말하자면 글씨가 단정하게 각지고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게 좀 약한 것 같고 좀 자유로운 것 같고 날아간 것 같고 가볍다는 거예요. 예. 이 당시에는요, 왕이지 글씨가 워낙 유행이어서 이 선생의 글씨를 임모하는 것이 트렌드였어요. 때문에 그 왕이지보다 더 왕이지 같이 쓰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경도 아버지 글씨를 흉내내서 쓴다고 썼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는데, 자경의 글씨는 왜 가볍다는 건가요? 예, 그 이유를 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이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이 부자 간의 성향이 좀 달랐나 보구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엄격하고, 예, 상대적으로 아들 자경은 자유롭고 이런 식으로요. 이 두 부자가는 비록 그 명문 귀족의 그 유가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란 것은 같겠지요. 그런데 이 왕이지는 아버지의 벼슬을 세습했다 하는 거 보면 장손이에요. 근데 왕원지는 막내 아들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집안의 엄격함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웠지 않았을까. 예, 이런 부분이 있고요. 왕이지처럼 아버지 벼슬을 세습받아서 관리가 될 일도 없어요. 그리고 집안이 굉장한 부자입니다. 굳이 벼슬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나 매일 곳이 없어요. 이 왕헌지는. 부족할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의 성향으로 봐서 굳이 딱딱한 해서체를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얼굴도 아주 잘생겼다 그래요. 재주도 뛰어났고, 예,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고, 그러더니 일찌감치 그 칠함의 그 손녀딸 사촌 누나인 희도무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합니다. 이 귀족끼리 자신들의 그 권세를 유지시키려고 정략 결혼하는 것이 대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막은 적이 없어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리고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요, 국가 간에도 이동이 많고 남북으로 이동이 많아서 아주 변화무쌍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맞물려서 온갖 스타일이 유행하는 시대인데, 이런 자신만만한 그 젊은 예술가가 그 틀에 박힌 해서체를 고집한다?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자경은 어느 순간부터 이미 그 아버지의 그 답답한 글씨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적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아버지 글씨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자존심상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인지 자경이 뭐 꿈을 꾸었는지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를 모르겠으나 그가 24살 때 회계산의 어느 숲속에서요, 새가 한 마리 날아오더니 왼손에는 종이를 쥐어주고 오른손에는 붓을 쥐어주면서 자기에게 579자를 주었대요. 그리고 또 붓의 신선으로부터 필법을 전수받아서 1년도 되지 않아서 그 뜻을 다 터득했다는 등, 또 한 번은 이인이 구름을 헤치고 내려와서는 붓과 종이를 주었다는 등, 뭐 이런 식의 그 도가적인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자경은 아버지 필법을 물려받지 않았다예요. 그렇다면 그 사상적인 배경도 왕이지가 유가적이라면 자경은 상대적으로 지극히 도가적인 사람이죠. 이처럼 이 두 부자가는 성향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지도 아들 자경의 글씨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이 자경이야말로 절대 네버 아버지 글씨 담고 싶지 않았다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 부자 간에는 글씨에 관한 개념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왕이지 내외가 생각하는 그 좋은 글씨의 기준은 해서체예요. 힘을 지어서 또박또박 온갖 정성을 다해서 쓴 것만이 글씨예요. 흘려서 쓰는 거, 깔겨 쓰는 거는 글씨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어려서 글씨 배울 때 또박또박 쓰라고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옛날 처음 배울 때 종합 연습장에다 글씨 이렇게 접어서 썼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우리도 보통 남의 노트 볼 때 이렇게 또박또박 정자로 가지런하게 쓴 글씨를 보면 글씨 잘 쓰네 라고 하지만 막 흘려서 깔게 쓴 글씨, 그런 필기체를 보면은 웬만큼 잘 쓰지 않고는 잘 썼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런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왕헌지는요, 아버지 왕희지의 글씨만 봐도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유치해요. 이게 뭐야, 이 글씨를 왜 이렇게 쓰느냐 이거죠. 이렇게 이 두 부자의 글씨에 관한 개념은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이런 차이도 역시 또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동진시대는 아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였다고 했죠. 예술 문화가 많이 이동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지만, 어쨌든 한치 앞을 못 보는 불안정한 세상의 변화 앞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은 이럴 때 그 인간 본래의 그 역량, 인간의 그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해서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유연한 처세가 필요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방어하려 하니 심리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죠. 말하자면 인간 존재의 유한함, 죽는구나, 이 좋은 것들을 다 두고 가는구나 이런 거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뭐 언제 이거 죽는 거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눈 뜨면 누가 죽고 누가 잡혀가고 황제가 바뀌고 나라가 넘어가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다시금 그 인간 존재의 나약함, 한계를 느끼면서 허무함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무시했던 그런 인간의 감정, 본성, 이런 것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 사회국가를 굳건하게 유지시켰었던 육아 사상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게 되겠죠. 여기에 뭔가 보완시킬 사상이 필요해졌어요. 해서 이전까지는 비이성적이라고 믿었던, 그 미신이라고 믿었던 도교에 심취하면서 불로장생의 방법을 찾아 단약도 만들어서 먹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이러한 한계에 지어진 이 속세를 무시하는 그 노장 사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돼요. 아울러서 또 비현실적이라고 믿었던 불교의 그 인과 응보를 두려워하면서 생과 사를 반복하는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동진의 귀족들은요, 육아의 그 엄격한 규율 하에 노자와 장자, 노장의 현학적인 내용, 그리고 불가의 탈속적인 사상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속되지 않은 고상한 청담을 즐기고, 그리고 내면적인 사변을 추구하는 현학적인 분위기에 심취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요, 뭐 달리 자기네들이 어떻게 뭘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모여서 술 마시면서 고담 준론이나 하고 현실성 없는 현학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그 심리적인 사상적인 변화는 당연하게 문화예술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래서 위진남북조 시대가 중국 역사상 문화예술의 최초의 황금기를 이루게 됩니다. 2차는 당나라 때고요. 또 당연하게 서법에도 영향이 가겠죠. 그래서 기존의 그 법을 중시하는 해서체 중심의 그 상법, 법을 숭상한다는 상법 사조, 그것을 바탕으로 그 위에다가 이 작가가 자기의 성정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 글씨로 전하는 초서체 중심의 정지서발이라고 하는 사조가 유행합니다. 예, 이해가 되시겠죠? 예, 맨날 법만 따지다가 법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왕이지도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노장에 심취해서 도교의 그 수행법을 쫓기도 하고 또 만년에는 조상의 묘에다가 사죄하고서는 관직을 버리고 응거하며 지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태생이 유가인이에요. 옛 것을 법삼아야 한다는 정신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이지가 도교나 노장 사상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요, 순전히 현실 타협적인 차원에서일 뿐이고요. 그리고 또 불가 사상을 좀 수용을 했다 하더라도 내세를 위한 방편으로 선택적으로 수용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때때에 맞게 어떤 때는 도교, 어떤 때는 노장 사상, 어떤 때는 불가 이렇게 갖다 썼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면 깊숙한 속에는 감성보다는 이성이 앞서고 부드러운 곡선보다는 각진 직선을 선호하고 그리고 자유보다는 법, 규범을 중시하는 해서체를 더 선호했을 것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해서체 외의 글씨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 좀 역부족이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이에 반해서 아들 자격은 어땠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서야 아버지 서법을 배웠겠지만 성향상 아버지 법을 답습하는 것은 일단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고 그리고 그 시대가 그 변화의 시대를 사는 젊은이로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를 쏟아붓는 이 정지서발의 이 사조가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요. 맨날 답답한 아버지 글씨만 보다가 막 자유롭게 붓을 휘두르면서 쓰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온몸으로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법대로 써라 하는 아버지의 말씀은 정말 자경에게는 고문이었죠. 되려 붓을 자유자재로 흔들 때 나오는 그 부드럽고 유연한 선, 그 선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이 아버지, 정말 답답한 사람이었죠. 지금까지 자신의 롤모델이었던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경쟁 상대자도 아니고 극복해야 할 대상도 아니에요. 단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한물간 구세대의 꼰대일 뿐이에요.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가르쳐야 할 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장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경 글씨의 완성도예요. 왕이지는 자경의 글씨를 보고 자신의 글씨가 아닌 것을 눈치채지 못했잖아요. 글쎄요, 속으로 눈치챘을까요? 알아차렸으면서도 모른 척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는 단지 술 취한 글씨, 흘렸었다는 것, 그것만을 한탄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자경의 글씨인 줄 알고 야단쳤다면 딱 하나, 흘렸었다는 거, 그거 하나예요. 똑바로 쓰지 않았다는 거. 그죠? 그렇다면 자경의 글씨는요, 왕이지처럼 또박또박 쓰지 않아서 획과 점이 좀 자유롭고 부드럽고 좀 유연할 뿐이지 글씨 자체의 완성도에 있어서는 별 하자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 초서체의 그 예술적인 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일부러 술을 좀 마시고 자신을 좀 노골노골하게 만든 다음에 글씨를 쓰기도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 서예 동아리들이 MT 같은 걸 가면요, 술을 마시고 자기가 잘 쓰는 글씨들을 쓰고 놀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없어요. 요즘은요,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것도 있겠고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요? 텔레비전 보면 정말 지금은 어른이 없는 세상이구나. 지금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거를 느껴요. 호랑이 없는 글에 토끼가 왕이라 그러죠.
예, 정말 지금은요, 어른도 없는 세상이고, 이 글씨로 봐서도 정말 대가가 없어요. 이미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캘리그라프가 나온 거예요.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예, 그냥 자기의 성정대로 쓰는 거예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성인데요. 붓글씨 쓰는 것을 우리는 서예라고 하죠. 일본은 서도라고 해요. 중국은 서법이라고 합니다. 요곳에 그 국민성이 들어가 있어요. 서법, 중국은 서법. 법대로 쓰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초서를 써도 법이 깔려 있어야 돼요. 법이 안 깔려 있으면요, 그건 글씨가 아니에요. 낙서죠. 그리고 일본은 서도라 그래요. 글씨를 수도의 하나의 과정으로 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일본은 글씨를 법대로 잘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행이 얼마나 된 사람이 썼는가, 글씨를 보면 이 사람은 수행이 얼마나 됐구나 안 됐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척도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는 서예입니다. 예.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법 중요하지 않아요. 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게 장점도 있지만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넘어가죠. 이게요, 참, 이 동영상은요, 한계가 있어요. 같이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강의를 해야 정말 내 안에 있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동영상은요, 정말 밤톨 깎듯이 깎은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아차, 말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에서 다 잘라버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편집할 때 그때 기분에 따라서 넣거나 빼거나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딱딱한 사람이 아닌데 편집에서 다 잘라버리거든요.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웬만한 선에서 그냥 넣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넘어가죠. 어쨌든 이 자경의 글씨는 마치 그 술에 취해서 흘려 쓴 것 뿐이지 아버지 글씨에 비해서 전혀 손색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질이라는 것은요, 세대 30년마다 질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질이 일어나면은요, 질이 생기면 그 다음은 그 질을 꾸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지와 자경은요, 단지 품격이 다를 뿐이에요. 왕이지가 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그것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아버지가 해서치면 아들은 초서체지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자경이 아버지보다 모자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경이 아버지고 왕이지가 아들이라면 자경이 해서체를 썼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왕이지가 초서체를 썼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열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우열을 매기고 있는 것일까요? 예, 차차 얘기가 나오겠죠? 예, 다음 문장 보시면요. 경내 내참 그랬어요. 자경경자예요. 자경이 내 속으로 참 부끄러워할 참, 예, 부끄럽게 여겼다. 내자는 그냥 글자 수 맞추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경이 내심 부끄럽게 여겼다. 예. 아버지가 자기 글씨를 보고 한탄했다고, 내 글씨가 정말 아니구나 해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겼다 이거예요. 예, 글쎄요, 진짜 자경이 부끄럽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아버지 글씨를 맘대로 지워놓고 보란 듯이 자기 글씨를 써놓을 정도의 그런 배짱이 있는 사람이 그 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자기 글씨를 부끄러워했을까요? 예. 그럴지 안 그럴지 이 자경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일화가 있어요. 예, 앞서 자경은 그 사촌누이와 어려서부터 좋아 지내다가 결혼했다고 했죠. 그들은 근친이라 그런가 그들에게도 딸이 하나 생겼었는데 일찍 죽습니다. 또 슬아의 자식은 없었지만 아주 금슬 좋게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정말 생긴 것도 잘생기고 성격도 시원시원해, 재주도 뛰어나, 가문도 좋아, 예, 빵빵한 아버지의 6명의 잘난 형들, 거기다 제세까지 겸비한 사랑스러운 아내 희도무까지, 정말 뭐 하나 부족한 것 없는 자경에게 불행이 닥칩니다. 너무 잘난 게 문제예요. 당시 그 동진왕실의 그 간 문제의 딸이 신안공주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공주가 자경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자기 남편이 그 황제인데, 황제가 아니라 항제예요. 자기 남편이 반란을 일으켜서 실패해서 그 병권을 잃은 것을 그 핑계로 이혼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황태호에게 졸라가지고 기어코 그 자경이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 아내 희도무를 쫓아내고 공주와 결혼하라는 그 성지를 내리게 합니다. 당시에 그 황명은 꼼짝없습니다. 우리나라 왕명도요, 왕이 이혼하고 우리 공주하고 결혼해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귀족도 어림없죠. 이러니 자경이 황명을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경은 그 신안공주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으로 자기의 두 발을 쑥으로 태워요. 그래서 절름발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설마 그 장애자를 신랑으로 맞이할까? 그죠? 혹시 그 절름발이를 황제의 부마로 드릴까 싶어서 한 거죠. 이런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진짜 누가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발을 태울 수 있을까요? 극히 드문 일이죠. 그런데도 이 신안공주도 만만한 여자가 아니에요. 자경을 포기하지 않아요. 더한 병신이 돼도 자경을 놓칠 수 없다. 이래요. 결국은 자경의 그 아내 희도무가 시집에서 쫓겨나서 정처없이 떠돌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경은 황실의 부마가 돼가지고 벼슬이 중서령까지 이뤄요. 그렇지만 끝내 그 장애의 모험으로 정말 그 아내를 잊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43살의 나이에 숨을 거둡니다. 자경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끝내 이루고 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버지가 좀 자기 글씨 좀 못 썼다고 한탄한다고 부끄럽게 여겨요? 글쎄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죠. 오히려 자기 글씨를 못 알아보는 아버지에게 화가 났겠죠. 아이고 답답해라. 그죠? 그 증거로 앞에 단락에서 그러잖아요. 사위불학. 나쁘지 않아. 더 좋아. 그러잖아요. 그러니 경내내참. 이것은 순전히 작가의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송가정처럼 이 자경의 글씨가 아버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왕이지의 친구로 서예가이자 서법가인 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경의 이런 건방짐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불경스럽다 이거죠. 불효다. 감히 아버지를 이거죠. 그래서 하루는 자경에게 물어요. 경서, 하여우군. 경은 이제 자네 그대 이런 뜻이에요. 자네 글씨가 하여우군. 우군 아버지. 아버지에 비해서 어떠한가? 하여 어떠한가? 하니까 자경이 고당승. 당연하게 원래부터 고래로 원래부터 당연하게 낫지요. 제 글씨가 낫지요. 아버지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이 기가 막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러니까 또 뭐라 하냐면 시인 나듭지. 세상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되면 글쎄요. 무식해서 용감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확신하는 것이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경이 믿는 게 뭐일까요? 자경은 어느 날 아버지 왕이지에게 감히 말합니다. 대인 개체. 대인이시여.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해서체를 고집하십니까? 체를 바꾸십시오. 라고요. 법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모든 일은 변화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글씨도 오랜 법만 고집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감히 막내 아들 자경이 뭘 안다고 형들 다 제끼고 대가인 아버지에게 정면 공격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걸 글씨라고 쓰십니까? 이거예요. 이때 자경 나이가 15, 16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천재예요, 천재. 이때 왕이지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네가 뭘 안다고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이랬을까요? 희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치며 한순간 깨달아요. 바로 왕이지가 서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왕이지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글씨로 치지도 않았던 그 초소체를 맹렬하게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해서와 초소의 중간체인 행서는 저절로 익히게 되겠죠. 이로써 왕이지는 해서체를 비롯해서 초소체와 행서체를 두루 겸하게 되고 그에 따른 서법의 이론 그리고 기법을 다 완성시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깊이 다루겠습니다. 끝으로 결론이에요.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보시겠습니다. 시지 일소지비 종장 즉 전박사별죠. 예. 시 이것이에요. 지 알지자 이것으로 알겠다. 예. 무엇을 알겠는가? 예.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일소지비 종장 즉 전박사별과 또 하나 자경지 불급 일소 무호구연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다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죠. 일소지비 종장 예. 일소 왕이지의 자라 그랬죠. 왕이지를 이 지자는 목적격 조사예요. 왕이지를 종효와 장조에 비교한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가 송가정은 이 사현 종효와 장지, 왕이지, 왕언지 이 네 명 중에 왕이지가 왜 서성인가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에서 종효와 장지의 그 프로필을 좀 아셔야겠어요. 말씀드렸지만 종효는 위나라의 관리입니다. 이 조조를 도와서 위나라를 건국한 후에 3대에 걸쳐서 벼슬을 했던 사람이에요. 조조의 아들 조비가 이 종효를 평하기를요 모범적인 관리라고 칭송할 정도로 정확한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짐작이 가시나요? 이 성향대로 해서체를 확립시킨 거예요. 공무원, 관리들의 글씨인 해서체, 인쇄체 같은 표준 서체를 확립시킨 거예요. 성격대로. 그리고 장지는요 한나라 말기에 그 무장 출신의 집안의 자손인데요. 벼슬이 세습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관리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벼슬을 마다하고 오직 학문과 서법에만 매달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육아인스럽지 않죠? 공무원 스타일 아니에요. 전형적인 예술가 스타일이에요. 죽간이나 종이 살 돈이 아까워서 옷감에다가 글씨를 쓰고는 다시 빨아서 사용하곤 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돌에다가 글씨를 써서 연못에 물을 시커멓게 만들었던 지수진묵의 주인공이에요. 이 두 인물의 차이를 아시겠죠? 종효는 관리형 인물이고요. 이 장지는 예술가형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해서체의 대가, 하나는 초서체의 대가죠. 그러니까 일소를 해서체의 대가인 종효와 초서체의 대가인 장지에 비교를 한다면 이 얘기예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다르냐? 그렇다면 즉 전박사별이라고 했어요. 전박을 보시면요. 전 오로지 전자고 박은 박사박자입니다. 오로지 전자가 10개가 있으면 박이 되는 거예요. 종효와 장지처럼 서체 한 가지만 전공한 사람을 전이라고 하고 왕이지처럼 해서, 초서, 행서를 두루두루 섭렵한 사람을 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지를 종효와 장지에 비교하면 하나만 전공했느냐 아니면 이 두루두루 서체를 섭렵했느냐 그 사, 이것 사예요. 지시대명사 사자, 별자는 달을 별자죠. 그러니까 한 서체만 오로지 했느냐 아니면 두루두루 여러 서체를 섭렵했느냐 이것만 다를 뿐이다. 그 완성도에 있어서는 다 대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혹자는요 전공 소열이라 그래가지고 전공한 사람에 비해서 왕이지의 해서는 종효의 해서에 미치지 못하고 왕이지가 쓰는 초서는 장지의 초서에 좀 못 미친다 이렇게 말해서 전공소열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도 말하지만요 이 왕이지가 서성인 이유 중에 하나는 왕이지는 이 해서체와 초서체를 다 섭렵했기 때문에 왕이지의 해서체 속에는 초서의 장점이 들어있고 왕이지의 초서체 속에는 해서체의 장점이 들어있어서 해서의 실용성에 초서의 예술성이 조화되었다. 때문에 왕이지의 글씨가 종효와 장지에 미치지 못하지 않다. 오히려 더 낫다. 쉽게 말해서 종효는 해서만 잘 썼고 장지는 초서만 잘 썼잖아. 그런데 왕이지는 둘 다 잘 썼다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서체와 초서체의 그 극단적인 특징을 다 섭렵했기 때문에 해서체 속에 초서체의 장점이 다 녹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효가 확립한 해서체를 왕이지가 완전히 정착시켰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 서예가를 평가할 때요. 한 서체라도 제대로 잘 쓰는 사람이 더 잘 쓰는 것인가 아니면 뭐 조금씩 모자라긴 해도 두루 여러 채를 잘 쓰는 것이 더 잘 쓰는 것인가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어느 쪽을 더 높이 치는가 이것은 시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때 전 문교부 장관인 송자 씨가
연대 앞에서요, 학생들에게 연세우유 하나씩 나눠주면서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이 젊은이들이 한 가지만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좀 전인간적인 것을 강조했는데,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그때의 풍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지가 글씨의 성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그 서법계의 그 미의 기준이, 예, 미의 기준이 글씨체를 여러 개를 섭렵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왕이지 서체가 부합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진시대의 그 사상적 배경이 육아만 가지고는 이 시대를 버틸 수가 없다 해서 도가 불가를 다 수용했잖아요. 그래서 육아의 도가를 보완하는 유도상보, 그리고 또 불가까지 합병시켜서 이 세 개의 그 사상이 병존한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문화예술계에도 이런 사상이 퍼졌겠죠. 여기서 나오는 게 중화의 미예요. 이 중화의 미가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때문에 법을 숭상하는 상법 사조를 따르는 해서체만 잘 쓴다든가, 작가의 그 감정과 뜻을 마구 드러내는 초서체만 잘 쓴다든가, 이런 거 가지고는 잽이 안 됐습니다. 이 두 서체를 두루두루 다 섭렵하면서 그 둘의 조화에서 나오는 글씨체, 그것이 왕이지체, 그것이 압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왕이지의 가치를 더 띄워보자면요, 이 문장에서는 단순히 이 왕이지를 종효와 장지에 비교해서 한 가지만 전공했느냐, 여러 채를 전공했느냐, 요것만 다를 뿐이다, 이 정도로만 말을 했지만, 왕이지는 단순히 이 대가들의 법을 이은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해서체, 초서체, 행서체가 지니고 있는 각각의 그 장점, 그 실용성 위에다가 특히 당시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 성정을 표현했는데요. 요 성정 표현한 것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 성정에서 나오는 그 슬픔, 그 애락을 아주 풍부하게 높은 수준의 신비감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술상의 서체로 완성시켰다,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법대로도 쓰면서 자기의 성정을 발휘해서 자신의 뜻을 가미해서 글씨를 쓰는데, 달기성정 형기애락이라는 거예요. 그 통달한 성정을 글씨로 드러냈기 때문에 서성이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길어서 누가 볼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예, 지금까지 대충 이제 왕이지가 서성이 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잠깐 정리하자면 이 왕이지는 그 당시에 그 다양한 예술과 문화를 아주 폭넓게 수용하고, 그 사상적인 측면에서 육아와 도가를 더하고, 또 서체면에서는 그 해서체와 초서체의 지, 이론, 그 교, 실천, 요것을 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타고난 재능뿐만 아니라 그 지수진묵에 노력을 했다. 이런 것이 다 바탕이 돼서 왕이지가 서성이 되었다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이 작가는요, 이 자경을 왕이지에 비해서 어떻게 평가했을까? 요게 남았죠.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경지 불급 일소 무혹의언, 그죠? 예, 자경, 왕언지가, 예, 지자는 직격조사예요. 왕언지가 그 미치다, 그러니까 불급, 미치지 못하다. 누구에게? 일소, 왕이지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무혹의언, 혹, 의혹, 혹자예요. 의는 의심의자. 그래서 혹의하면은 의혹이죠. 예, 의심할 게 없다. 예. 이 언자는 종결어미사예요. 글 쓴 사람의 주장을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경이 아버지 왕이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의심할 거 없다 예요. 말할 것도 없어. 둘 평가할 거 없어. 자경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 왕이지를 못 이겨, 이거예요.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요, 자경이 글씨 저 잘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까지 아들이 아버지를 못 미친다고 이렇게 못 박을 일이 뭐 있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이 작가는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경이 쓴 글씨를 보고 왕이지가 매우 낙담했다. 그리고 자경도 부끄럽게 여겼다. 예, 자신도 인정했다,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 두 부자의 대서예가의 글씨를 비교하는 문장에서 어떤 서법에 대한 비교도 없고요. 단지 아버지에게 도전하는 아들의 그 불경스러움, 불효스러움만 말하고 있어요. 이
이 두 부자 간의 글씨를 평가한 글들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이 내용과 별 차이가 없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왕원지 글씨를 조금 정리하자면, 예서와 초서에 능하고, 그러니까 예서는 해서예요. 해서체도 잘 쓰고 초서체도 잘 쓰고 다 잘 썼는데, 필세가 왕이지에 미치지 못하나 미치는 아버지를 넘는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필세라는 것은요, 힘이에요. 뼈. 그런 부분은 미치지 못했지만 미치, 그 아름다움은 아버지를 넘는다. 이게 우리가 여태 말한 왕원지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글씨에 힘은 없지만 가냘프면서 어떤 그런 이쁜 맛이 있다는 거죠. 이거 다 자기 보는 그 취향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성향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세대가 질을 만들면 그 뒷세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죠. 이게 역사예요, 역사. 앞세대는 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뒷세대는 아름다움을 쫓는 거죠. 포장을 하거든요. 포장하는 걸 윗세대는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윗세대가 꼰대 소리를 듣는 거죠. 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왕이지가 뼈로 힘을 강조했다면 왕원지는 근력으로 운치를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품격이 다를 뿐이지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예요. 서품이라면요, 서품, 일품, 능품, 있잖아요, 신품, 이런 것은 솜씨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열을, 등급을 매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품은요, 서예가의 심성, 인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글씨가 참 우아하다, 글씨가 참 이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등급을 매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요, 이제 시어머니가 한복을 아주 곱게 입으셨어요. 며느리는 양장을 쫙 차려입었습니다. 이 둘은요, 스타일의 차이일 뿐 누가 더 멋있다고 우열을 매길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굳이 매긴다면 바느질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재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거 갖고는 우열을 매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양장이 더 좋네, 한복이 더 좋네 라고 말할 수는 없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작가는 엄연히 이 왕원지를 사현의 한 사람으로 넣으면서도 앞뒤 다 거두절미하고 그저 윤리적인 측면에서 왕원지는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또 무조건 며느리 양장보다 어머니 한복이 낫지,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상으로 왕이지가 서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두서없이 했고요. 예, 여기에 이 자경 또한 그 왕이지에 못지않은 대단한 서예가임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러한 서예에 관한 미학이요, 예, 순전히 그 서예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동양미학 전반에 걸쳐 있어요. 동양 사상을 이해하시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원문과 해석 읽으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후 휘지왕도 임행제벽, 예, 후에 왕이지가 서울에 가게 되어 길을 나서면서 벽에 표제를 썼는데, 자경 밀식제지 첩서역 기처 사위불악, 자경이 몰래 아버지 글씨를 지워버리고 지멋대로 그 자리에 글씨를 써서 바꿔놓고는 혼자 속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희지 환견 내탄할, 희지가 돌아와서 보고는 한탄하며 말하기를 오것이 진대취야 경내 내참, 내가 길 떠날 때 참으로 많이 취했었구나 라고 말하자 자경이 속으로 부끄러워하였다. 시지 일소지비 종장즉 전박사별, 이것으로 왕이지를 종효와 장지에 비교하면 한 서체만 전공했느냐 여러 체를 겸했느냐 이것이 다를 뿐이고, 자경지 불급 일소 무호구연, 자경이 일소를 미치지 못함은 의심할 것이 없음을 알겠다 입니다. 이상으로 글씨는 내가 최고, 왕이지의 서법 미학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